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사회복지는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있죠.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두 분을 모셨는데요. 여기 손혜인 선생님과 윤성민 선생님. 오늘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분이 지난 1년 6개월여에 거쳐서 정말 열심히 쓰신 책이 지금 발간이 되었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 한인 이민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 다시 좀 해주시죠. 예, 제 이름은 손혜인이라고 하고요. 임상사회복지사이고 현재는 뉴욕주 뉴욕시 아동정신병원 심사평가부장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성민이라고 하고요. 저도 임상사회복지사이고 나야칼리지 사회복지대학원의 조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요. The Child Center of New York이라는 미국 기관의 임상 총책임자 겸 부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 책 Understanding Korean Americans' Mental Health. 정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그 정신 건강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룰 것 같은데 이 책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네, 쓰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한인 이민사가 오래됐거든요. 100년이 네. 넘었습니다. 네. 1905년도에 하와이로 이민을 오기 시작을 했었고요. 저도 이제 헌터 칼리지에서 에이시안 스터디스 프로그램에서 에이시안 정신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한 2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책과 논문들을 찾아봤는데 한인 이민 또 한인 정신건강에 대한 책들이 없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정말 찾아봤더니 그런 내용의 책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헌터 칼리지에 계시는 오중환 교수님이 저희를 격려하셔서 한인 정신건강에 대한 책을 한번 내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2020년 1월 14일에 첫 미팅을 저와 우리 손혜인 선생님 그리고 텍사스의 베일러 대학의 문성식 교수님 세 분이 미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총 24명의 저자들을 모아서 저희도 저자로 참여를 했고 23명의 정신건강 전문가와 또 교수님들 함께 모아서 각 분야의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책이 되게 두꺼워요. 그리고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분의 교수님들과 저자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셨는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한인 사회 그리고 미국 사회 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다른 분들도 읽으실 텐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싶으셨나요? 그 한인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성들이 점점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 관련된 책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연구할 수 있는 바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강의, 연구,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촉매자 같은 역할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다 풍성한 연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한인 정신건강 문제가 남의 문제 그리고 좀 이렇게 터부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실생활에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다라고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회복지 분야에서 한인들을 다루는 이야기는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한인들 자체가 이제 에이시안이라고 하는 그룹에 속해서 뭉뚱그려서 말을 하는데 사실 한인들이 중국인과 다르고 또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하고 다른데 이 책은 아마 우리만의 독특한 우리의 특징 아니면 또 우리의 어려움들을 직접 이렇게 다룬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좀 부럽기도 하고 이 책을 쓰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저희가 시작할 때 3월 초부터 코비드가 터졌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락다운 상태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저희가 정신 건강을 연구하고 또 치료하는 입장에 있지만은 저희도 정신 건강 문제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을 수도 있고요. 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일하는 환경도 직접 나가서 일하는 거에서 이제는 재택으로 바뀌게 되고 또 교수님들도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그냥 뭐 집에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새로운 기술도 배워야 되고 영상 편집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분들을 함께 모아서 데드라인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맞춰가지고 책을 집필하고 교정하고 또 인덱스를 만들고 또 안 온 분들 또 연락해가지고 또 원고를 받고 이런 과정이 조금 쉽진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신 건강에 대해서 쓰는데 저자분들께서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거네요. 예, 그럼 우리 책에 대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질문을 할게요. 물론 윤석민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뭐 많은 매체를 통해서 정신 건강에 대해서 많은 한인분들을 교육하고 그러셨는데 그냥 한마디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간단하게 정신 건강이 뭔지 우리 손혜인 선생님께서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No health without mental health.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내용인데요. 이 얘기는 한 개인의 건강은 물론 이제 건강 질환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신적인 건강 없이는 정말로 온전한 건강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다면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음, 그 다음에 긍정적인 행동을 가지고 자기가 속한 가정이나 회사나 또는 그 모임이나 집단에서 조금 더 자기 역할을 하면서 조화롭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정신 건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정신 건강은 꼭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삶의 질과 함께 삶의 만족도 그래서 정신 건강이 떨어지면 자신의 삶과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신 건강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정신 건강을 하면은 사실 일반인들이나 저조차도 가끔 이렇게 정신 건강 그러면은 꼭 어려운 것만 생각하거든요. 뭐 스트레스 아니면 우울증.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 그게 바로 정신 건강이라는 거죠. 네. 예. 그럼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한인들은 항상 에이시안 그룹에 같이 들어가서 이야기가 다뤄져요. 특히 미국에서는 하지만 한인들은 달라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역사 배경도 있고 사회적 배경도 있고 우리만의 또 특징도 있고 선생님들께서 여기 잠깐 우리 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건강에 약간 다른 점? 좀 이야기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인들이 에이시안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센서스라든지 연구를 할 때 한인들이 또 에이시안들이 참여하는 수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인들이 10명이 참여하면 한인 그룹을 따로 나누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시안으로 뭉뚱그려가지고 자료가 나오는데 아시겠지만 에이시안은 굉장히 다양한 그 그룹입니다.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그 안에 있고 인종은 에이시안이지만 뭐 인도계도 있고 베트남계도 있고 또 중국, 또 일본, 한국 분들 또 저쪽으로 가다 보면 또 중동계에도 에이시안으로 우리가 치부가 되고 범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에이시안이다라고 하면 같은 그 단일한 민족이 아니다라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같은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인 중국하고 우리하고 같느냐? 사람의 생각과 정신 건강, 사람의 행동은 그 사회의 문화, 또 정치, 또 경제 구조, 또 생활 어떤 수준 이런 거와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또 생활 수준이 높은 일본과 우리 한국의 정신 건강 문제가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 일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지금까지도 상담이라든지 정신 건강 문제를 좀 이렇게 감추려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중국 분들은 정신건강 문제가 아직은 인식이 덜 돼 있는 그런 상태가 좀 있죠. 지금 본토에 있는 그 본국에 있는 한인분들은 정신건강 문제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고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TV나 라디오에 나와서 나 지금 우울증이 있다, 나 패닉 공황장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약 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또 아시겠지만 연예인들이 연거푸 자살을 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러면서 이제 중앙 자살 예방센터도 생기고 또 권역별로 그런 정신건강센터가 생기고 또 정신건강 인력들이 생기고 또 상담소도 많이 생기고 해서 굉장히 많은 그 변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우리 한인분들은 우리가 1965년도에 이민을 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민을 와서 또 70년대, 75년, 80년대 이민 온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가졌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여기서 태어난 2세들, 또 1.5세들은 또 부모 세대와는 또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정신건강 문제가 세대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1세와 1.5세, 2세대 사이에서의 어떤 정신건강의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연구를 보면은 우리 아시안 청소년들이 특히 우리 한국 청소년들이 적응 문제나 불안증이 더 많다. 무슨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뭐 이렇게 우울증보다는 그게 많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어떤 연구 결과는 우울증이 굉장히 다른 민족에 비해 많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다른 아시안 인종에 비해서 민족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우울증 문제가 더 크다 이런 얘기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주로 많이 겪는 이유가 이민에 대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외로움, 그 다음에 사회적 어떤 그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들, 차별, 그 다음에 뭐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받을 만한 곳이 마땅치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정치적인 또 이런 이민적인 그런 특수사항을 속에서 한국 사람들의 이민 역사 속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지금 이렇게 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제 정신 건강에 있어서 문화적인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국 문화에서는 굉장히 체면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상에서 벗어났을 때 굉장히 수치심을 갖는다든지 그 다음에 죄책감을 느낀다든지 그 다음에 그냥 참고 견뎌야지라는 어떤 그런 한 같은 문화들이 배경 속에 깔려 있다 보니까 정신건강 어려움들을 겪을 때 그런 것들이 동일하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주변 분들하고 가까운 분이나 내지는 지인분들한테는 얘기하고 쉬쉬한다라든지 내지는 문제가 있더라도 없는 척한다라든지 그리고 쉬쉬하면서 이렇게 덮는 그런 문화들이 있어서 보다 정신건강 문제가 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전문가를 찾아가는 그 시기라든지 내지는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연구, 최근 연구인데요. 그 하와이 대학의 교수님께서 이제 하신 연구인데 2017년, 19년에 그 연구한 거더라고요. 설문조사 2,000여 명의 한인 노인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약 30%의 노인분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데 단 5.7%만이 그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셨다. 그런 내용을 봤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과 지금 연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이 책을 쓰시면서 이제 코비드 때문에 코비드 기간을 굉장히 힘드셨다고 했는데 선생님들도 힘드셨지만 우리 일반인들 더 똑같이 힘들었어요. 같이. 코비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직도 우리는 지금 코비드 기간에 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코비드 기간에 정신건강 문제를 가장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다들 뭐 스트레스나 뭐 가정 내의 불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진단하시는 우리 코비드 기간 내 우리 한인 사회에서 볼 수 있었던 정신건강의 유형들 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인종과 비슷한 면들이 우리 한인 분들에게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우선은 사람이 고립돼 있다는 거, 내가 자유를 잃는다는 거 굉장히 힘든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고 가족 안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야 된다는 것이 서로 간에 좋은 면일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은 그 가운데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아시겠지만 뭐 엘머스트 병원 또 주변 코로나 지역 전국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뭐 냉동 창고가 막 있고 또 뉴욕 인근에 있는 섬에서는 연고자가 없는 그 시체들을 묻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트라우마, 정신적인 외상이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미디어가 너무 발달되다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그 2차적인 그 트라우마, 또 스트레스, 불안감 이런 것들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되게 사실은 우울한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틀을 수가 없는 얘기가 계속 TV를 뜨면 나오고 신문을 보면 나오니까 그것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인식, 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가져다 주는 요인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우리가 정신건강이 좋으려면 사람을 만나야 돼요. 바깥에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되고 식당에 나가서 밥을 먹어야 되고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스탑이 되다 보니까 정신건강 문제를 좀 이렇게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인들의 부부들 가운데 가정폭력이라든지 가정불화 또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이혼 문제들 이런 문제도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추가하자면 뭐 얘기하신 대로 코비드 기간 동안의 그런 불안, 그 다음에 우울감, 그 다음에 또 상실감,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그 각 사람들의 삶들을 굉장히 옥죄고 그 다음에 힘들게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각자 이렇게 다 분절돼서 이렇게 고립되어서 살아나갔던 시간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 1년 6개월이라는 코비드 시간들이 기억 속에서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한 살 다 빼먹어요. 네. 젊어진 거예요. 제가 또 부연 설명을 하자면 또 최근에 우리가 많이 부각이 됐는데 에이시안들에 대한 인종차별, 인종 혐오 범죄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사실 중국인 분들은 1800년대 중반부터 이민을 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4세, 5세, 6세 이렇게 돼서 미국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저희 한인들도 1905년 이후에 우리가 이민을 오기 시작을 해서 이제 2세, 3세 또 하와이에 계신 분들은 그 세대가 훨씬 넘어갔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에 세금을 내고 우리가 굉장히 범죄율도 낮고 굉장히 좋은 민족, 좋은 인종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자긍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좋은 미래를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범죄자가 된 것 같은 우리를 나쁘다고 하고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플러싱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1.5세, 2세 청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집에 가스 스프레이와 전기 충전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거를 사다 주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만 경험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경험을 했었고 또 맨하탄 나가지 말아라. 또 지하철 나가게 되면 또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런 인종 혐오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2중, 3중적인 어떤 스트레스,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건강 하면은 이제 사실 일반인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한가? 이런 거를 체크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난 아니야. 그러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자녀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냥 물론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거를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 시간을 좀 정리하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건강한가? 라는 거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팁들이 있을까요?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 감정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 감정이 우울한지, 답답한지, 화가 나 있는지, 슬픈지. 물론 이제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기복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 감정이 상당한 시일에 반복하거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감정의 상태가 일주일은 어땠는지, 한 달은 어땠는지, 한 3개월은 어땠는지 이렇게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 내가 내 현재 정신건강이 건강해지고 있구나 라고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부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게 되면 자기에 대한 비난, 그 다음에 자존감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지 못한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긍정적인지, 그리고 부정적이라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정말로 이유가 있는 부정적인 생각인지,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생각인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는 항상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닥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만 문제 해결은 대처하는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과연 현재 내가 그런 문제들을 잘 대처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실은 내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감정 상태인지 사실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건강한 것 같아? 내가 아니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좀 얘기를 해줄래? 라고 하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의 피드백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을 받아보는 것도 조금 더 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길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마음 상태를 알아보는 것, 그리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잘 관찰하는 것.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 그다음 이 세 가지는 사실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지만, 네 번째는 사회적 관계에서 이러는 거잖아요. 가족일 수도 있지만 또 친구일 수도 있고, 이런 인간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겠네요. 정신건강에서.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조금 더 정확하게 내 상태가 어떤가라고 확인하고 싶으시면 간단한 간이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안 정도, 그 다음에 우울 정도, 그 다음에 또 술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정말로 술 문제가 단순하게 술을 드시는 게 아니라 술 문제로 넘어갔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간이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편하신 분은 이제 멘탈 헬스 아메리카라는 그런 그 웹사이트에 가서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한글로 된 것들을 보고 싶으시를 원하시면 한국의 정신건강센터들이 많이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가시면 간이 진단 그 도표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의 감정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정신건강 현재 상태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얘기 이렇게 나눠주셨는데요.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그 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적습니다. 물론 자가 진단을 못하고 계시는, 차마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분 자기 진단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서비스를 어디서 받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좀 조언을 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신건강 문제가 있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모르면 도움을 적절히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왜 이분들이 좀 못 가는 이유가 한국말로 편안하게 같은 문화권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그런 분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뉴욕 한인 사회 일원에도 뭐 한인 기관은 아니지만은 또 차일드 센터 오브 뉴욕이라는 기관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플러싱 클리닉이라든지 우드사이드, 뭐 엘머스트 뭐 이런 곳에 한인 상담사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연락을 하시면 우리가 의료보험을 가지고 20개 이상의 의료보험을 받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한인 사회 내에 유일한 또 정신건강 클리닉인 KCS 정신건강 클리닉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밀턴 메디슨 하우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런 외래적인 상담이나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 또 그 증상이 좀 심한 경우에는 응급실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가게 되면은 응급실에 의사가 나와가지고 체크를 해서 입원이 필요한지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지를 결정을 해서 그분들을 이제 입원을 시키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건강기관에 연락을 주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개인 클리닉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자주 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내보낼 때 환자분들을 퇴원시킬 때 꼭 다른 외래 기관에 이렇게 인계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보험이 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얼마든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추가를 하면은 각 병원마다 정신과들이 다 있거든요. 플러싱 병원도 있고요. 엘머스트 병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마이카 병원에도 정신과가 있고 정신과가 있는 경우는 보통은 다 응급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신체 건강 문제처럼 동일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정신과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핫라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NYC Well이라고. 그래서 무료로 이 서비스 기관하고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응급 상황이 되었을 때 무료로 몇 번 상담을 진행시켜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어가 어려우신 분은 통역 서비스도 되기 때문에 24시간 그리고 7days 항상 무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NYC Well이라는 핫라인 서비스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드님이나 뭐 딸이나 뭐 어머니나 아버님이나 이런 정신건강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갈 필요가 없고 내가 왜 가냐고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좌절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을 모시고 상담하는 곳, 치료하는 곳까지 가기가 어려우시면 먼저 상담을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먼저 가서 정확한 정보와 그 다음에 필요한 서비스들이 무엇이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가족분 중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이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는지 상담 내지는 치료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시작을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고 적절한 시간이 맞아질 때 그때 이제 문제를 갖고 계신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같이 상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족들이 함께 팀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되게 좋은 접근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가족이나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권하죠. 가보라. 근데 안 가죠. 그럼 거기서 끝나거든요, 보통.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가서 상담을 받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 그래서 전문인들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언젠가 써볼 수 있을 것 예. 자, 그러면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정신건강이라는 것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제별로 또는 각 계층별로 한번 이야기를 다루는 것도 괜찮은데요. 특히 이 책에서는 아까 나왔던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청소년기에
정신건강 문제, 노인분들의 정신건강 문제, 뭐 그리고 또 자살까지도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조언을 좀 묻겠는데요. 좀 있으면 개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그동안 이제 자녀들이 계속 또 작년에는 온라인 수업을 했고 지금 온라인인지 이제 학교를 다 가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고민이 항상 많으시죠. 자녀들의 정신건강과 부모님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혹시 전문인으로서 좀 간단한 조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부모들의 정신건강 문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비교 연구를 하게 되면.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자기의 문제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편이고요. 부모님들은 조금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같은 그 진단 도구를 이용하더라도 그 점수의 차이가 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언젠가 청소년 센터에서 부모와 아이들과 함께 워크숍을 한 적이 있었어요. 부모와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대화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부모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자녀와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대화를 하고 싶다고. 근데 가장 못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대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저희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고 힘들지만은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이들은 자기의 문제를 부모한테 이야기를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해라, 뭐 강요하고 지시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마음을 닫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에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부모님들은 사실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는 부모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학원을 보내고 또 과외활동을 시키고 하거든요. 그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도 단절됐죠. 친구도 없죠. 또 많은 분들은 한국에 있죠. 이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 또는 교회나 아니면 이런 사회적 지원 체계에 들어가셔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지원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이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찾으셔도 됩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게 비밀 보장이 되고 특별히 그런 것들이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또 사실은 정신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이 같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사실 육체적인 건강 문제가 있어도 그 정보가 남한테 누출되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신건강 문제는 더 그런 경우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보호하는 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서비스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이제 추가한다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참 대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들 간에 좋은 기억의 추억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정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물어보거나 그런 것보다는 느낌이 어떤지 이렇게 how do you feel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서 가벼운 이야기들을 시작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진지한 대화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시작점들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기분이 뭐 좋다, 나쁘다, 슬프다, 뭐 이런 것들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감정들을 물어보는 데에서 대화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 가을에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대화 시간 한번 조금씩 늘려보는 거, 그것부터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오셨는데 또 다음에 또 오셔도 될까요? 불러주시면. 네,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정신건강, 특별히 이 Understanding Korean Americans Mental Health의 저자이신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